지난 시간에 우리가 정책 평가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었죠. 정책 평가에 있어서 나타날 수 있는 오류와 관련해서 첫 번째로 정책의 그 결과를 놓고 이것이 성공적인가 또는 좀 부족한가 실패적인가 이런 평가를 할 때 그 판단 자체의 오류가 나타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1종 오류, 2종 오류 얘기를 했었죠. 실제로는 실패인데 성공이라고 판정하는 경우 또는 반대로 성공적인 정책을 실패라고 평가하는 경우 1종 그리고 2종 오류 이런 얘기를 했었고, 문제 정의 내지는 목표 설정 자체에 오류가 생기는 경우를 우리가 제3종 오류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이 오류가 발생하는 그 소스가 무엇일까와 관련해서 몇 가지 살펴봤었고, 정책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비전문가 혹은 반대로 정책 평가 내지는 분석 방법에 대한 비전문가들이 정책 평가에 참여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오류는 의도와는 상관없이 잘 모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의도이기 때문에 그나마 좀 어떤 면에서는 좀 봐줄 수 있다. 봐준다는 표현은 좀 어색하지만은 그래 그럴 수 있겠다라고 용인이 되는데, 의도적인 편향에 의해서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 지난 시간에 아마 여기까지 했던 것 같은데, 완전히 객관적인 평가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어떤 식으로든 주관적인 가치관에 의해 가지고 평가 체계가 만들어지기 마련이다. 설령 내가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이 평가 지표를 만든다라는 의식이 없다고 하더라도 무의식적으로라도 어떤 식으로 어떤 항목들을 집어넣느냐, 또 각 항목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가중치를 부여하느냐 하는 것 자체가 이미 가치지향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평가 체제를 만든다 하더라도 100% 객관적인 평가라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아마 여기 예를 들었던 것 같은데, 예컨대 중앙일보에서 하는 대학평가라든지 또는 교육부에서 하는 역량평가 이런 경우에 그 평가 지표들을 보게 되면은 그 안에 평가 틀을 만든 사람들의 가치관이 녹아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했었죠. 지금 이 앞에 보는 자료는 이번에 중앙일보 평가, 대학 평가를 그 종합이 아니라 각 영역별로 등수를 매긴 평가 결과입니다. 이 자료를 보게 되면은 우리 한양대학교만 놓고 볼 때 교육 여건 및 재정 면에서 보게 되면은 한양대가 서울 캠퍼스가 13등이고, 또 교수 연구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서울 캠퍼스가 6등, 또 국제화 측면에서는 3등, 평판 및 사회 진출도 부분에서는 6등으로 되어 있죠. 이게 무슨 의미를 갖느냐 하면은요, 그러니까 이런 거 저런 걸 다 포함해서 봤더니 종합적으로는 어느 대학이 1등이고 어느 대가 2등이고 이렇게 했는데, 예를 들어서 한양대가 교육 여건 및 재정 부문에서는 13등이다. 그런데 국제화 부문에서는 3등이다. 자, 이런 사안을 만약에 여러분이 미리 알았다면은, 그리고 가급적이면 내가 있는 한양대 점수를 좀 더 높이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굉장히 쉽습니다. 이 4개 부문 중에 배정되는 가중치 있죠. 요거를 살짝만 틀면 돼요. 여러분, 내가 지금 이 앞에 자료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4개의 부문이 있고 각 부문의 가중치가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걸 얘기해 주기 전에 이 가중치 배분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거의 없을 거라고. 그렇죠?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 지표를 만드는데 참여를 한다라면은, 예컨대 국제화 쪽 영역이 지금은 300점 만점에 50점인데 이거를 300점 만점에 한 290점 정도로 만들어 놓고 다른 것들은 2점, 3점, 5점 이렇게 주면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총점이 당연히 한양대가 높은 점수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등수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게 좋으냐 나쁘냐를 떠나가지고
결국 평가 지표를 어떻게 만드냐 따라 가지고서 그 평가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라고. 김정수 교수를 앞에다 세워놓고 평가를 할 때 슈퍼스타 K식의 평가를 매기면은 나는 노래를 잘 못하기 때문에 빵점 10점 뭐 이렇게 나올 거라고. 그렇지만 정책이나 행정학 분야 쪽으로 평가를 한다면은 그보다는 확실히 좋은 점수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도대체 어떤 잣대로, 어떤 항목으로, 어떤 가중치로 평가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근데 이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평가했대? 몇 등이래? 몇 점이래? 하고 그거밖에 안 나왔어? 또는 이렇게 잘 나왔어? 와 좋네? 이렇게 하는 거는 너무나 유치한 수준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평가 결과를 놓고 일희일비하기 전에 이게 도대체 어떤 항목으로 만들어졌고 어떻게 측정을 했는가 하는 것을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만약에 서울대에 있는 내 친구 교수를 약 올리고 싶으면은 교수 연구 항목을 점수를 굉장히 높게 책정을 하면 되겠죠. 교수 연구 영역에 보니까 서울대는 8등이야. 그러면 대학 평가할 때 대학은 역시 교수의 수준에 따라 좌우되는 거야. 이래가지고 다른 항목 다 빼버리고 그냥 교수 연구만 가지고 하면은 내가 서울대에 있는 친구한테 야 이빠 니 뭐 이렇게 연구 안 하냐? 니네 학교 왜 이렇게 후지냐? 하고 약 올릴 수가 있겠죠. 그러나 사실 좀 이상하긴 해요. 대학 평가를 교수 연구 업적만 가지고 본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지만은 평가 틀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느냐 하는 것이 그 결과 어떤 점수를 받았느냐 하는 건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다음 자료를 볼까요? 안 움직이지? 이거는 이번에 중앙일보에서 이제 전체 대학을 평가한 것이 아니라 학과 몇몇 학과들을 골라서 평가를 했는데 그때 사용했던 지표들인데 이 앞에 지표를 보면은 이건 또 대학 전체를 평가했을 때의 지표하고는 또 완전히 다른 시스템이에요. 여기는 총 10개의 지표가 나옵니다. 영역은 4개가 나오고 교수 역량 쪽에 4개가 있어요. 재정 지원 쪽에 2개, 교육 효과에 2개, 피교육 환경에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경우에는 10개 지표에 대해서 가중치가 전혀 없어. 똑같아.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학과를 평가할 때는 대학 전체를 평가할 때와는 달리 이 10개의 지표들의 중요성이 똑같다라고 전제를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는 또 저서 역서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학진 논문수하고 SCI 논문수하고 똑같이 그냥 1대1의 비중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국내 논문 하나 쓰나 SCI 영어 논문 하나 쓰나 책 한 권 내나 또는 번역서 한 권 내나 똑같은 비중으로 카운트하겠다라는 얘기고 학생 1인당 장학금 또는 취업률 다 똑같은 비중으로 취급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게 좋다 나쁘다는 개념을 떠나가지고 이런 평가를 했을 때는 뒤에 어떤 가치관이 전제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볼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경우에 보면은 여기는 또 국제화 얘기는 전혀 들어가 있지 않고 여기는 사회적 평판이라든지 또는 수업의 퀄리티 이런 얘기는 또 전혀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누가 어떤 평가를 하든지 간에 거기에 대해서 왜 이런 건 안 했냐 하고 왜 하필이면 그런 지표로 했느냐 하고 여러분들이 의문을 제기해 볼 필요도 있겠죠. 이거는 교과부에서 교육 역량 강화 지원 사업 하면서 이제 그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었는데 이 교육 역량 강화 지원 사업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면은 당연히 교육부로부터 막대한 지원금을 보조받는데 여기에 보면은요 성과 지표가 50%, 여건 지표가 50%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건 지표 50% 안에 보면은 등록금 인상 수준이라는 게 5%로 들어가 있어요. 이건 좀 애매할 수가 있는데 일단 등록금 인상 수준이라는 게 대학의 교육 역량이라는 것하고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까? 나는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있다면 글쎄요 등록금 많이 받으면 그만큼 돈이 많아지니까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교육부에서 볼 때는 이제 마이너스로 보는 겁니다. 등록금 인상 많이 하면 별로 좋지 않은 대학으로 이제 보겠다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충분히 이해되겠죠? 이거 왜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까? 반값 등록금이라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한 가치관 하에 특정한 지표들이 나와서 특정한 평가 체제를 만들게 된다라는 겁니다. 또 여기 여건 지표에 내가 빨간색으로 해놓은 것 중에 가운데에 보면은요. 소규모 강좌 비율도 있고 또 그 옆에 보면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전임교원들이 담당하는 강의의 비율이 많아지면 예컨대 10과목 중에서 9과목을 전임교원이 담당한다. 그러면 점수가 높아지는 거고 10과목 중에서 2과목밖에 전임교원이 안 하고 나머지는 전부 시간 강사에 맡긴다. 그러면 교육이 별로 안 좋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얼핏 생각하면 말이 되는 것도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학과에 교수님이 예컨대 10분이 계셔요. 그래서 한 교수님이 강의 하나씩 해. 그러면 100%를 하게 되면 10과목이에요. 만약에 한 과목씩 맡고 외부 시간 강사에게 또 강의를 부탁을 해서 20개의 강의를 오퍼한다고 한번 계산해 봅시다. 그러면 10과목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전임 교수님의 담당 비율이 100%인데 20과목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전임 교수님의 담당률은 50%밖에 안 돼요. 하지만 학생들 입장에서 10개의 과목 중에서 선택해서 듣는 경우하고 20개의 과목 중에서 선택해서 듣는 경우하고 어떤 경우가 더 낫겠습니까? 당연히 선택의 폭이 넓은 게 더 좋을 수 있겠죠. 전임 교수님들이 다 커버하지 못하는 거를 외부 강사가 와서 커버해 주면 또 좋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외부에서 온 강사님이 강의를 잘해준다는 조건이 붙긴 하겠지만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평가 체계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그거 자체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게 정말 측정하고자 하는 바를 제대로 측정하는 거냐. 우리 그전에 타당성 얘기하면서 이런 거 얘기했었죠. 이런 지표들이 정말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대학의 교육 역량이라는 거를 정말 잘 대변하느냐.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뭐 이건 비슷한 거니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정책 평가의 그 오류 가능성과 관련해서 정부가 시행하는 정책이라는 거는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게 국민들의 행복 또는 뭐 공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정부의 업무 자체가 성격이 기업에서 장사하는 것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한 일의 결과를 놓고 경제적인 차원에서 금액으로 따진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행정학 개론 시간에 나온 얘기입니다. 정부가 행정에서 추구하는 가치라는 것이 꼭 경제적 효율성만 있느냐? 아니란 얘기예요. 경제적으로 환산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들도 굉장히 있고 때로는 경제적인 효율성을 희생해서라도 추구해야 되는 가치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사회복지와 관련해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지원, 이거를 예컨대 생산성이나 또는 경제적 효율성이라는 관점으로만 본다면은 굉장히 안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거는 본질적으로 시장에서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효율성이라는 잣대를 놓고 평가한다는 것은 무리이고 당연히 정부의 정책이라는 것은 경제성 또는 효율성이라는 것 외에 다른 잣대로도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런 업무들은 사실상 계량화시키기가 참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그 현상 중에 하나가 셀 수 있는 지표들 위주의 평가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실제로 꼭 이런 것만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주관적 평가를 많이 집어넣긴 해요. 그리고 그 주관적 평가를 숫자로 환산하는 거 전에 보긴 했었죠. 그런데 주관적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당신 왜 이 점수를 줬느냐라고 꼬치꼬치 물으면 사실 할 말이 없을 수가 있어요. 지난번에 내가 그거 한번 보여줬었죠. 문화부 소관 공공기관 단체장들 경영평가할 때 예를 들면 어떤 특정한 사업을 놓고 이 사업의 결정 과정에서 이해관계 당사자들하고 잘 소통이 됐느냐. 이거를 평가하는 사람이 주관적으로 판단을 하고서 그에 해당되는 점수를 주는데 예를 들어서 그 해당 기관이 저 평가위원이 우리 기관한테 낮은 점수를 줬어. 무슨 근거로 도대체 이렇게 낮은 점수를 줬냐 그러면 참 말하기가 어려워요. 또는 반대로 야 여기 참 잘했어 하고 높은 점수 줬을 때
다른 기관에서 왜 그 기관은 그렇게 높은 점수를 줬느냐 라고 하면은 주관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참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예컨대 자기 여자친구 또는 남자친구한테 야, 너 걔 뭐가 좋으냐? 하고 누군가가 물으면 좋으니까 좋지 뭘 뭐라 그래? 따로 말할 근거가 사실 희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굳이 억지로 얘기를 하자면 할 수야 있겠지만은 정말 정확한 근거를 댄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시적 또는 계량화시킬 수 있는 지표들 위주로 하다 보면은 시비거리가 줄어들 수 있어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나도 그렇지만은 시험 낼 때 학생들의 이의 제기를 최소화하고 싶으면은 무조건 객관식 문제를 내면 됩니다. 주관식 문제를 내면은 왜 제가 이 점수입니까? 라고 물으면 참 이걸 얘기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과연 가시적 또는 계량적인 지표가 어떤 정책의 결과를 모두 다 진단하는 데 도움이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거 워낙 어렵다 보니까 계량화할 수 있는 지표들 위주로 쓰이는 경향들이 있다. 근데 그런 식으로 이루어진 평가는 그 결과 자체가 불완전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거고, 또 이 결과 평가가 어렵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과정 평가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결과를 놓고 이게 정답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바로 이제 합리성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내용적 합리성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감사할 때도 이 정책으로 인해서 정말 대한민국의 행복도가 또는 공익이 얼마나 증진했는가에 진짜 초점을 맞춰줘야 되는데 이게 어렵다 보니까 도장 제대로 찍었냐, 보고하는 라인 제대로 밟아서 보고했느냐, 또는 정해진 날짜 안에 했느냐, 혹시 날짜 지나진 않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과정이나 절차에 자꾸 초점을 맞춘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타난 현상이 평가를 왜 하는지를 잊어버리고 평가 자체에 몰입하는 그런 그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들도 종종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이 평가를 대비하기 위해서 본업을 제쳐두고 서류 작업에 매달리는 경우들도 심심치 않게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사실 굉장히 불행한 일인데 실제로 보면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요. 예전에 노무현 정부 때부터 이제 우리 행정기관들도 BSC라는 체제를 도입을 해서 성과 관리하면서 이제 평가를 피드백해서 뭐 좋은 매니지먼트 해보자 뭐 이런 좋은 취지로 이제 도입이 됐는데 어떤 기관장에 아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이게 도입된 다음에 가만 보니까 자기가 맡은 부서에서는 예를 들면 이제 현장에 나가서 자꾸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데 매일 앉아가지고 책상에서 서류 작업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BSC 평가 대비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서류 작업 잘해가지고 평가 점수는 좋게 받을 수 있어. 그게 뭐냐는 거지. 서류상 점수만 잘 받으면 뭐 하느냐라는 얘기. 진짜 이 기관에서 해야 될 일은 소홀히 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투입을 성과로 제시하는 경우들도 이제 가끔 나타나는데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문해진흥기금 사업 같은 경우인데 실제로 이제 문해진흥기금 사업이 72년인가 3년부터 시행이 됐어요. 그래서 돈을 쭉 모아가지고 이걸로 이제 예술인들 지원해주고 창작 활동 지원해주고 뭐 이런 일을 몇십 년간 쭉 해왔어. 그래서 뭐 문해진흥기금 이제 시행한 지 예컨대 뭐 30년 지난 다음에 우리가 한번 평가해보자 해서 뭐 세미나도 하고 뭐 보고서도 나왔어요. 그래서 그 보고서를 읽어봤더니 이런 식이에요. 문해진흥기금이 언제부터 그래서 매년 얼마씩 해가지고 뭐 몇십억, 몇백억, 몇천억이라는 돈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이만한 돈이 지원이 됐습니다. 이게 성과로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상하죠. 몇십억, 몇백억이라는 돈이 지원이 됐다는 이건 인풋이에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정책을 시행하고 사업을 시행하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평가할 때 원하는 거는 이 돈을 이만큼 들였더니 우리나라의 문화예술 발전과 관련해서 얼마만큼의 좋은 일이 있었느냐를 우리는 확인해 보고 싶은데 이걸 사실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다 보니까 그냥 인풋을 마치 성과인 것처럼 이만한 돈이 지원이 됐다라는 것 자체가 마치 엄청난 성과인 것처럼 치환해가지고 서술하는 경향들도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평가라는 작업이 여러 면에서 대단히 어려운 작업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평가를 해야 되느냐?
평가는 필요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평가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처음 이 단계에 대한 얘기를 할 때 했었죠. 매니지먼트 관리를 개선해야 된다. 또 학습 자료를 얻는다. 또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이런 걸 했다고. 그런데 자칫하면은 평가라는 행위 그 자체에 몰입을 하다 보면은 이걸 왜 하는지를 잊어버리고 굉장히 왜곡된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정책을 열심히 하고 그 기관의 본연의 업무를 열심히 하기보다는 평가 시스템에 맞춰서 평가 항목에만 신경을 쓰는 거예요. 서류상으로. 그러니까 에너지를 엉뚱한 데 낭비하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런가? 어떤 식으로든 평가를 하게 되면 그 결과에 의해 가지고 그 평가를 받는 대상자들이 상을 받거나 아니면 불이익을 받거나 하는 일이 이루어집니다. 많은 경우 평가 결과가 상벌 시스템과 연결이 돼 가지고 인센티브의 상을 받든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든 불이익을 받든지 하는 일이 이루어져요. 이건 대학에서 학과를 평가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또 사회에서 대학을 평가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은 이런 식의 이제 현상들이 그동안 비판이 됐었는데 대학 교수들의 업적을 평가할 때 아까도 봤지만은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수가 굉장히 크리티컬한 비중을 차지한 지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교수들 입장에서 좋은 성과를 기록하고 싶으면, 좋은 점수를 받고 싶으면 수업은 좀 안 해도 돼. 왜? 냐 하면 수업에 대해서 학생들이 어떤 평가를 내리느냐 하는 거는 지금은 좀 다릅니다만은 예전에는 교수를 업적 평가하는데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했어요. 반면에 논문 수는 굉장히 중요해. 그러면 각 교수님들 입장에서는 수업에 쏟을 에너지를 자기 논문 쓰는데 쏟아부으면은 그만큼 자기의 점수는 높아지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이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논문 쪼개기라는 굉장히 안 좋은 그 현상도 가끔 발생한 적이 있었어요. 굉장히 우스운 예지만은 지금은 그런 일 없겠지만 옛날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논문을 혼자 쓰면 100%의 점수를 받아요. 그런데 2인 공주하게 되면 70%의 점수를 받아.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내 논문 한 편하고 다른 교수님 논문 한 편, 각자 하나씩 발표했다고 치면은 그 사람도 100점, 나도 100점 이렇게 받아. 그런데 내가 혼자 쓴 논문을 그 사람하고 둘이 2인 공자라고 해. 그 양반도 또 나처럼 2인 공자라고 해. 그러면 70점, 70점짜리 두 개가 생기는 거지. 70점짜리 두 개가 생기니까 140점을 받게 돼. 또는 논문 한 편으로 다룰 수 있는 내용을 일부러 반 정도를 잘라가지고 두 편의 논문으로 가르는 거야. 굉장히 치사한 일이죠. 사람을 그렇게 치사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가? 평가 제도가. 여러분들도 사실 그동안 많이 겪어봤을 거예요. 그동안 시험하면 또 대한민국 학생들 아닙니까? 온갖 종류의 시험을 다 봤을 텐데 시험 과목이 어떻게 되는지, 시험 채점이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서 야, 내가 이 짓하고 살아야 되나라는 그 비관이 들 정도의 치사한 일들도 다 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예전에 내가 학교 다닐 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보고 내가 깜짝 놀란 적이 있었는데 남학생이 중학교에가 자기 엄마한테 뜨개질을 배우고 있더라고. 얘가 남학생인데 이쪽에 관심이 많은가 보다 했더니 그게 아니고 학교에서 뭐라 그러죠? 그 수행평가? 그거 하는데 이게 뭐 내신에 들어가는지 하여튼 뭐 이게 들어간대. 그 바느질하고 하여튼 하는 게. 혼자 잘 못하니까 지 엄마한테 배우고 있는 거야. 어떤 경우에는 일요일인데 아침에 애들이 나와가지고 농구를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대학생처럼 보이는 애하고 초등학교 한 2, 3학년 돼 보이는 애들이 같이 농구를 하고 있어. 그래서 뭐 지금 오빠가 데리고 노나 삼촌이 데리고 노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농구 슛하는 거를 그 새끼 과외처럼
그 체육과 대학생 애한테 아르바이트로 농구 슛하는 걸 배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뭔 짓인가 했더니 그걸로 수행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세상에 농구 슛하는 그거를 대학생애를 아르바이트 써가지고 체대 학생을 아르바이트 써가지고 그거를 세상에 그냥 재미있어 노는 것도 아니고 그 돈 주고 아르바이트 시켜가지고 농구 슛하는 걸 배운다. 얼마나 참 비교육적이고 유치하고 이상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져. 왜? 평가를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 평가 시스템이 잘 만들어지면 좋은 목적으로 쓰일 수 있는데 요거 의도적이건 비의도적인 간에 조금 이상하게 만들어지게 되면은 그 평가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행태를 완전히 이상하게 만들어 버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직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람들의 수많은 행태들 중에 많은 부분이 바로 이 평가 시스템 때문에 이상하게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더 깊이 얘기하면 우리 사회의 치부만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 정도로 할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평가의 오류와 관련돼서는 이제 인과관계와 관련된 판정에서 나타나는 오류입니다. 이거는 꽤 중요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어봅시다. 자, 지난 시간에 평가와 관련해서 타당성 얘기를 했어요. 내적 타당성, 외적 타당성이 특별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었죠. 어떤 정책이 어떤 특정한 결과를 분명히 야기시켰다. 정말로 인과관계가 있다. 그래서 이게 정말 확실한가? 요거 관련된 게 내적 타당성이고 다른 경우에도 이게 이렇게 되는가? 우리나라가 98년도부터 미국하고 양자간 투자협정 협상을 시작하면서 미국 정부가 한국에 스크린 쿼터 줄이라라는 요구를 했어요. 이거 그전에 몇 번 얘기를 했던 사례인데 그때 우리나라 영화인들 내지는 학계에 있는 분들이 스크린 쿼터 줄이면 한국 영화 시장은 망한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샘플로 들었던 게 예를 들면은 멕시코 같은 경우였어요. 멕시코가 미국하고 나프타, 북미 자유무역 협정을 맺으면서 스크린 쿼터를 대폭 줄였던가 철폐했던가 이렇게 됐어요. 그러고 났더니 순식간에 멕시코 영화 시장이 완전히 미국 영화 천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늦게 스크린 쿼터 다시 도입하려고 해봤는데도 한 번 죽은 멕시코 영화 산업이 제대로 살아나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자, 이 경우에 멕시코의 경우 스크린 쿼터를 축소한 것이 원인이 돼서 멕시코 영화 산업이 사양길로 들어섰다라는 결과를 초래했는가? 정말 그런가? 요거는 내적 타당성에 대한 얘기죠. 멕시코 영화 산업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평가가, 그 인과관계 평가가 진실되다고 치고 한국 영화인들이 멕시코의 사례를 들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스크린 쿼터 줄이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는가? 결과적으로는 아니에요. 우리나라 스크린 쿼터 줄인 다음에도 여전히 한국 영화는 잘 되고 있어.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스크린 쿼터 줄이면 영화 시장, 영화 산업 망한다라는 식의 인과관계 평가는 글쎄 멕시코 경우에는 뭐 맞았다라고 할 수 있지 몰라도 그 평가 결과를 다른 모든 나라들에게 적용 일반화시키기는 무리가 있다. 즉 외적 타당성은 없는 평가였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지나고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맞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내적, 외적 타당성이라는 것이 정책 평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되는데 이거를 확보하는 데 실패하는 경우들이 종종 생겨납니다. 어떤 경우에 타당성 있는 정책 평가가 어려워지는가? 내적 타당성 저해하는 요인과 외적 타당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크게 구분해 볼 수 있는데 거기 보면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요거는 정책 평가에 대한 좀 전문적인 시간에 다 다루어야 되겠지만은 여기서는 해당 안 되는 거 좀 빼고 거기 노트에 있는 거 여러분들 그냥 무시해 버리고 몇 가지만 설명하는 몇 가지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로 인과관계 추정에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허위 관계라는 현상입니다. Spurious relationship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얼핏 보면은 인과관계가 정말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마치 이 정책 때문에 이 결과가 나타난 것 같아. 정말로. 그런데 사실상은 아니야. 이런 경우를 허위 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내가 항상 즐겨 드는 예인데 북한의 김정은이가 최고 실권자가 돼도 역시 먹고 살기 힘들어. 그래서 김일성이 때부터 약속했던 게
그 당시에는 그런 얘기, 입합에 고깃국 먹여주는 것, 인민들에게 입합의 고기, 입합이라는 거 하면 쌀밥이에요, 쌀밥. 그러니까 쌀이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북한에. 그래서 식량난이 심한 거는 누구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김정은이가 이렇게 보니까 외국에서 살아봤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막 쌀을 3모작씩 하고 있어. 근데 북한은 쌀이 모자라. 야, 그러면 우리가 연구단을 파견을 해서 도대체 베트남에서는 어떤 정책을 하길래 쌀이 3모작이나 되는지 좀 배워오자. 그래서 파견을 했어요. 그래서 연구단이 가서 보니까 낮잠을 자네, 베트남에서는. 우리 외삼촌이 베트남전 다녀오셨는데 그때 들은 얘기인데 난 믿어지지는 않는데 하여튼 뭐 우리 외삼촌이 나한테 그냥 좀 과장되게 얘기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베트남전이 한창인 그 당시에도 낮에 1시간 정도 낮잠을 자더라 그러시더라고. 근데 북한은 낮잠을 안 자고 열심히 일해.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근데 낮잠을 자는데 3모작을 해. 이게 웬 도화일까? 생각해 보니까 야, 이게 타당성이 있는 인과관계. 왜냐 하면은 그 경제학적인 용어로 빌리면은 인간의 한계 비용은 체증합니다. 무슨 소릴까요? 경제원론 배운 사람 기억납니까? 한계 비용은 체증한다. 쉬운 말로 일하면 일할수록 고달파 죽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공부하면 할수록 머리가 더 찌끈찌끈해가지고 더 힘들어 못 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직장인들 중에 가끔 점심 먹고 사우나 한번 해야지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쉬지도 않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하라고 시키면은 노동 시간은 길지만 사실은 너무 피곤해져가지고 하면 할수록 일하는 게 힘들어져가지고 생산성은 실제로 떨어질 수 있어. 그러니까 중간에 낮잠 한번 딱 자고 나서 깨운한 정신과 몸으로 또 열심히 일하면 실제 생산성은 높아질 수 있겠다. 그렇다 하지 않습니까? 막 잘 모르는 사람들 현혹시키려면 막 한계 비용은 체증하고요. 뭐 이러면서 어려운 용어 막 써가면서 하면은 뭐 그런가 보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아랍 국가들 같은 경우 거기는 뭐 쌀 농사 짓는 건 아니지만은 거기도 낮잠 자고 막 그러는 것 같아요. 낮에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런데 뭐 그런 나라들도 일은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 돈은 엄청나게 많이 벌었어. 그 동남아 지역들 2모작, 3모작 하는 나라들 보면은 되게 막 낮잠도 막 자고 막 그러는 것 같아. 그래서 이 연구단이 돌아가서 김정은 동지, 우리도 낮잠 자는 거 합시다. 점심 먹고 1시간씩 잡시다. 라고 하면 여러분이 김정은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뭐 이딴 게 다 있나 해가지고 이거 끌고 가 뭐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왜 끌고 가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낮잠 자는 거하고 3모작하고 관계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아무 관계도 없어요. 잠자고 일어나서 열심히 일하는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그래가지고 쌀이 3모작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쌀 3모작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영향을 미치는 진짜 원인은 뭘까요? 기후라고. 고온다습한 기후이죠. 고온다습한 기후이다 보니까 낮에는 너무 뜨겁고 덥고 해서 일할 이 엄두가 안 나니까 차라리 자자. 그리고 고온다습한 기후니까 3모작이 가능한 거예요. 이 경우에 우리가 알고자 하는 그 원인 변수를 만약에 정말 뭐가 뭔지 모른다. 정말로 쌀 농사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 변수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다라고 한다면 3모작 하는 나라들마다 돌아다녀 보면은 굉장히 덥고 사람들이 낮잠도 많이 자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낮잠을 안 자는데 저기는 낮잠을 자네? 낮잠 자는 나라들은 전부 다 3모작 하네? 그러면 마치 낮잠이라는 것이 원인이 돼서 3모작이라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실제는 아닌 거죠. 근데 이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이건 사실은 우스갯소리 같은 거예요. 왜 우리가 이 케이스를 우스갯소리처럼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쌀 농사에 영향을 미치는 진짜 원인이 무엇이다라는 과학적 지식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확실한 정보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은 이거다. 그리고 저건 아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허위 관계다라고 우리가 지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정책 현장에서 정책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데 이게 겉으로만 그럴듯하게 보이는 허위 관계인지 아니면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제3의 진짜 원인 변수가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영향을 둘 다 받아서 마치 겉으로는 인과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건지 확인하기가 쉽지는 않겠죠. 이걸 우리가 알고만 있다면, 이 정확한 인과관계에 대한 지식이 있다면 허위관계가 뭔지를 금방 알 수 있는데, 그걸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의도치 않게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허위관계 때문에 사실은 정책으로 인한 효과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 정책으로 인해서 이런 좋은 결과 또는 반대로 이런 나쁜 결과가 나타났다라는 식의 평가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4대강 사업 하고 났더니 올 여름에 뭐 녹조가 많아졌다라고 욕을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4대강 사업이 잘못된 거다라고 욕을 하는데, 어쩌면 뭐 몇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이건 올 여름이 기상이변식으로 너무 더웠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렇게 보면은 사실은 4대강 사업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이 이상 고온이라는 것 때문에 녹조가 많이 발생을 했는데, 그걸 생각하지 않고 보면은 마치 4대강 사업하고 났더니 녹조가 많아졌네. 에이, 그러니까 이건 실패작. 이런 식의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인과관계가 없는데 그냥 인과관계 있는 것처럼 보이네. 그러니까 이건 실패작. 이런 잘못된 평가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인과관계 판정의 오류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이 바로 허위 관계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여성한테 어떤 남정네가 사랑합니다, 결혼합시다 라고 프로포즈를 했어. 자, 무엇이 이 남정네로 하여금 결혼합시다 라는 프로포즈를 하게 만들었을까? 그 원인이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사랑하니까. 이 남자가 그 여자를 사랑하니까 그게 원인이 돼서 프로포즈라는 결과가 나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드라마나 뭐 이렇게 흔히 보는 얘기가 바로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여자가 알고 봤더니 뭐 재벌 회장님의 무남 동료였다더라. 이런 경우, 이제 막장 드라마 같은 경우는 사랑은 전혀 없이 순전히 계산에 의해 가지고 접근해서 뭐 회장님 딸내미 꼬셔가지고 결혼한다 뭐 이런 게 되겠지만은, 글쎄 뭐 현실에서는 꼭 그것만은 아닐 것 같아. 전혀 사랑하지 않는데 돈만 보고 결혼합시다 뭐 이런 것도 아닐 것 같아.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돈은 그럼 하나도 신경 안 쓰고 오로지 난 너를 사랑한다만 가지고 프로포즈를 할까? 글쎄 그런 것 같기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만약에 이 남자가 저 여자를 분명히 사랑을 하는데 플러스해서 아우 근데 마침 봤더니 또 뭐 재벌집 막내딸이네 뭐 외동딸이네, 그러면 돈에 대한 생각도 프로포즈하는 원인으로 작용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돈과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모르는 상황에서는 야, 이 남자가 저 여자를 무지 사랑하는구나 라고 오버해서 평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프로포즈 하는데 들어가는 그 원인을 예컨대 100으로 친다면은 돈이 50, 사랑이 50일 수가 있는데, 돈이라는 거를 만약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아, 이 남자의 사랑이 100만큼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 프로포즈를 하는구나, 이렇게 착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혼란 변수와 허위 관계가 다른 거는, 허위 관계 같은 경우에는 정책의 영향은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혼란 변수 같은 경우에는 영향이 있기는 있는데 그게 다는 아니고 다른 혼란 변수로부터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인과관계가 없다는 아닌데 좀 과장되게 평가될 수 있다. 이런 경우 우리가 혼란 변수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고, 이거 예를 하나 더 들어보면요. 2009년도에 한양대학교 개교 70주년으로 그 헌혈도 했었고, 1학기 때는 헌혈했었고, 2학기 때는 유니세프하고 하루 1,000원이면은 그 죽어가는 아이 한 명을 살릴 수 있다라는 구호를 내걸고 애지문 앞에서 우리가 모금 활동을 했어요. 아마 여기 학생 중에 기억나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기부금이 꽤 모였어. 그러면 역시 1,000원으로 한 생명을 살 수 있다라는 이 기막힌 구호가 학생들의 가슴을 울려서 기부를 많이 하게 만들었구나 라고만 생각한다면 전혀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만 생각하면은 사실은 좀 오산이다. 왜냐 하면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이죠. 자,
기본으로 1,000원 단위로 기부금을 받았어. 그다음에 돈 기부한 사람들 이제 명단 다 쓰게 해가지고 나중에 이 친구들 제비뽑기 해가지고 몇 명을 뽑았어. 그래가지고 HIT 저 고급 식당에서 특실해서 이영애 씨하고 식사하는 시간을 가졌어. 요건 그거 마치고 난 다음에 기념사진 찍은 건데 이영애 씨하고 우리 저 사회봉사단 그 직원 선생님들하고 같이 찍었던 건데 아마도 그때 사실 이영애 씨뿐만이 아니라 그때 우리 동문 연예인들이 많이 도와줬어요. 뭐 조혜련 씨도 도와줬고 설경구 씨도 도와줬고 또 그 이문식 씨인가 그분도 도와주셨고 하여튼 많이들 도와주셨는데 그분들하고 이렇게 동문 연예인 스타하고 식사하는 것 그러면 기부금을 내는 사람이 단지 1,000원으로 한 명을 살릴 수 있다라는 것만 가지고 했겠느냐? 야 잘하면 이영애 씨하고 폼나게 근사한 데서 밥 먹을 수 있다라는 기대도 있었을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2009학번 학생 중에 1학년 때 나한테 새내기 세미나 한 학생들은 아마 기억에 날 것 같은데 혹시 있나? 2009학번 학생이 있나? 그때 나랑 새내기 세미나 했던 학생들은 아마 기억이 날 거예요. 혹시 주변에 있으면 물어봐봐. 그때 이제 헌혈할 때였는데 1학기 때 적십자사하고 우리가 이제 협약을 맺고 같이 했어요. 근데 그때 적십자사의 그 대표 모델이 누구였냐면 슈퍼주니어하고 소녀시대였어. 그래서 슈퍼주니어와 소녀시대 그 멤버 몇이 이제 모델이 돼가지고 이거 뭐라 하나 그 파일 카바라 그러나 이렇게 그 책자 꽂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렇게 된 거. 요거를 몇천 장을 만들었어. 그래서 내가 그 수업 시간에 새내기 세미나 시간에 니네 헌혈하면 이거 줄게. 그랬더니 끝나고 우러나가지고 남학생들이 헌혈하대. 네. 그러면 그걸 보고서 에이 이놈 나쁜 자식들 말이지. 이게 소녀시대 사진 있는 이것 때문에 헌혈하다니 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것만은 아닐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타적인 마음도 있었고 또 소녀시대 이것도 좀 갖고 싶었고 뭐 이런 게 이렇게 합해졌는데 어느 한쪽을 생각하지 않고 다른 쪽만 보다 보면은 마치 그것의 영향력이 굉장히 큰 것처럼 착각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좀 심각하다기보다 좀 더 진지한 예를 하나 생각해 보면요. 우리나라는 1900년대까지는 쌀이 꽤 많이 부족했어요. 우리의 주식은 쌀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나는 쌀이 굉장히 적었어. 그래서 뭐 유알 협상하면서 쌀 시장 개방하면서 또 외국산 쌀을 수입하기도 하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긴 했었는데 옛날 70년대에는 별일을 다 했어요. 나 학교 다닐 때는 이제 정부에서 밀가루 장려한다고 쌀을 아끼기 위해서 밀가루를 장려한다고 뭐 일주일에 뭐 예컨대 수요일은 뭐 빵 먹는 날, 뭐 밀가루 먹는 날 뭐 이런 식도 하고 학생들 도시락 싸온 거를 검사를 해. 그래가지고 보리가 또는 잡곡이 30% 이상이어야 돼야 돼. 여러분 30% 이상 그런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될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은 콩 한 알에다가 쌀 두 알이야. 30%가 되려면은. 그러면 도시락에 흰색이 많으면은 이거는 완전히 안 되는 거예요. 뭐 치사하게 막 이름 적어 갖고 와가지고 뭐 나중에 선생님한테 야단 맞고 뭐 이런 참 눈물겨운 노력을 해가면서 또 정부 나름대로 쌀 증산 정책을 폈어요. 그래서 통일벼 개발해서 보급하고 다소학 농가한테 뭐 상도 주고 직불금 도입하고 뭐 물세 폐지하기도 뭐 이런 참 여러 가지 노력을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인 끝에 드디어 2002년에는 107% 자급자족을 넘어섰어. 괜찮은 정책을 잘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주식인 쌀을 자급자족하게 됐어. 이런 감동 스토리가 마치 정부의 정책 때문에 나타난 것처럼 생각될 수 있는데 다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냐? 이때 혼란 변수로 생각되는 것이 바로 쌀 소비량의 변화예요. 1인당 연간 쌀 소비량 평균을 내보니까 1970년의 경우에는 약 한 140kg 정도였어요. 1년에 한 사람이 먹는 쌀의 양이 140kg 정도였는데 40년이 지난 2009년도에 보니까 한 절반 정도 수준으로 줄어들었어. 쌀을 잘 안 먹어. 다른 게 먹을 거리가 많아져서 그런지 이제는 쌀 소비량이 굉장히 줄어든 거예요. 그러면 쌀 자급자족이라는 것은 쌀 수요
분의 쌀 공급량이에요. 쌀 공급량이 물론 늘어났어. 그렇지만 동시에 쌀에 대한 수요 자체가 확 줄어들었기 때문에 쌀 자급자족이 이루어지게 됐다. 이렇게 본다면은 쌀 자족률이 100% 됐다라는 이런 결과가 우리 정부의 쌀 증산 정책 때문에만 생겨난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쌀 소비량 변화에 대한 데이터가 없다면 마치 이 정책으로 인해서 이러한 좋은 결과가 이루어진 것처럼 다른 요인은 없이 이 정책의 공이 이렇게 크구나 착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이게 혼란 변수 얘기고, 그다음에 회귀 인공 요소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 regression to mean이라고 영어로 하면 오히려 좀 이해가 될 텐데, regression이라는 말은 통계학 배우다 보면은 뭐 회귀 분석해가지고 야 이거 골치 아픈데 리그레션 막 이럴 수가 있는데, 리그레션이라는 말은 그냥 돌아간다는 걸로 생각하면 돼요. 어디로? 평균치로 돌아간다라는 말입니다. 평균치로 돌아간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런 얘기예요. 어쩌다 갑자기 점수가 좋게 나왔어. 그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 좋은데 안 머물러 있어. 좀 지나면 다시 원래 자기 수준, 평균 수준으로 돌아와. 또 어쩌다가 시험을 아니야 죽을 썼어. 그렇다고 기죽을 필요는 없어. 다음번에는 엇비슷하게 자기 원래 성적대로 나온다라는 이런 현상을 평균으로 회귀한다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회귀 인공 요소라는 말 단어만 들으면 이해가 잘 안 될 수가 있는데 그냥 평균으로 회귀하는 그런 현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요게 좀 전에 예를 들은 그 시험 성적으로 쉽게 우리가 예를 들 수 있는데 예컨대 이런 식이에요. 평가 결과를 가지고 상벌책에 직접 도입하면 큰일 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샘플이 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의 영어 실력으로는 성적이 한 80점 정도 나오는 게 보통이야. 이게 그 학생의 이제 평균 보통의 실력이야. 일반 실력이 80점이다. 생각하면은 T1 첫 번째 시험을 봤더니 그래 자기 평균 자기 원래 실력에 해당되는 80점이 나왔어요. 그런데 두 번째 시험을 봤더니 50점밖에 안 나온 거야. 요럴 때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자칫 요런 잘못된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거야. 이놈 자식 공부 하나도 안 했구나. 물론 공부 안 해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그날따라 하필이면 자기가 모르는 것만 많이 나왔을 수도 있는 거고 딴 건 아는 게 많은데 뭐 그럴 수 있는 일 아니겠어요? 하다가 마침 그날 뭐 시험 보기 전에 뭐 먹은 게 좀 배가 안 좋아가지고 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이런저런 다른 이유 때문에 점수가 마침 그날만큼 낮게 나올 수 있는데 선생님이나 부모님 입장에서 이놈의 자식이 공부 안 하고 맨날 술 처먹고 놀더니만 이렇게 나왔구나 해가지고 야단을 막 치는 거야. 그랬더니 그 다음번에 80점이 다시 돌아왔어. 요러면 어떤 착각을 할 수 있느냐 하면은 그래 이놈 자식이 역시 야단을 쳐야 정신 차리고 공부를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번에 시험을 봤더니 100점을 맞았어. 야, 너 잘했다. 100점 맞았구나. 공부 열심히 했구나 해가지고 그냥 막 그 아이패드 같은 걸 막 사주는 거야. 잘했다 하고서. 그랬더니 그 다음번에 80점은 또 내려가 버렸어. 이러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이것 봐라. 잘했다고 칭찬해 줬더니 상 줬더니 이 공부 또 안 해버리네. 그러면 어떤 식의 인과관계를 생각하기 쉽냐 하면은 야단치면 공부 열심히 해서 성적이 올라가고 상을 주면 나태해져 가지고 공부 안 한다라는 식의 인과관계를 설정하는 것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맞을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이 regression to mean이라는 현상을 생각한다면은 이 학생이 50점 갔다가 80점 간 것 또는 100점 갔다가 80점 간 것은 상을 받거나 또는 벌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거 없어도 원래 이 친구의 성적은 원래 80점이야. 근데 평균이라는 말 자체가 그런 거잖아요. 때로는 100점, 때로는 50점. 이런 걸 여러 번 봤을 때 평균 해보니까 대충 80점이 된다는 얘기잖아. 항상 80점이라는 얘기는 아니라고. 그래서 이런 상황을 우리가 회귀 인공 요소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 이런 현상을 생각하지 않으면은 자칫하면은 엉뚱하게 야 우리가 보조금 주는 정책을 취하니까 역시 이게 개판이구만. 또는 뭐 이거 말 안 들으면은 우리가 규제하고 벌금 매기는 정책 이거 하니까 역시 사람들이 잘 따르는구만. 이런 식의 정책 평가가 잘못된 인과관계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회귀 인공 요소라고 하고 그다음에 오염 현상이라는 것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누출과 모방 효과라는 건데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이룬다라는 우리 속담이 있잖아요. 자, 어떤 아주머니가 자기 아이 공부시키려고 서당에 보냈어. 그래서 훈장님한테 잘 부탁합니다 하면서 등록금 바리바리 쌓고 와가지고 등록금을 냈어. 3년 동안 공부 열심히 했어. 그걸 나왔더니 애가 실력이 굉장히 늘었어. 그래서 야, 역시 훈장님한테 3년 동안 공부 열심히 가르친 보람이 있네 하고 흐뭇해하면서 나오는데 보니까 이 마당에 있는 강아지도 공자를 맹자를 하면서 막 사서삼경을 읊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엄마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돈 날렸다 이런 생각하겠죠. 왜? 등록금 내고 3년 동안 안 배워도 이 강아지는 옆에 그냥 강아지는 아무것도 안 배웠는데도 공자활 맹자활 하고 있어. 그러면 이 정책의 효과가 아니었구나. 이런 식의 판단을 하기 쉽겠죠. 이런 현상을 우리가 누출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서당에서 훈장님하고 학생들하고 공자활 맹자활 막 떠드는 그 소리가 말하자면 전혀 이 교육이라는 정책을 시행하지 않은 강아지 한테까지 흘러넘친 거예요. 누출이 돼서 사실은 이 강아지도 공부를 했던 거야. 말이 좀 이상하긴 하죠. 근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공자활 맹자활 한 거야. 저절로 공자활 맹자활 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학생들이 을조리는 소리가 강아지한테 들렸다. 즉 정책의 효과가 옆쪽으로 누출이 됐다라는 것을 모르면 이건 뭐 정책 시행하나 안 하나 뭐 결과가 비슷하네. 이 정책은 효과가 없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모방 효과는 따라하기인데 어떤 사람이 소주를 병째로 막 들이키고 있어. 왜 저 사람은 소주를 병째로 들이키는 일을 하고 있을까? 그 원인이 뭘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뭐 사업이 잘 안 되나? 뭐 인생에 무슨 큰 고비가 있나? 스트레스 많이 받나? 그래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은 술 먹고 그냥 취하고 싶겠지. 그러면 스트레스라는 것이 소주 병나발을 불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옆에서 보니까 이 뭐 2살짜리 애가 또 소주 빈병을 들고 막 이렇게 하고 있어. 2살짜리 애가 무슨 스트레스가 있겠어요, 그죠? 그러면 소주 병나발 부는 거는 이 애를 보니까 스트레스도 없는 이 애를 보니까 스트레스 때문에 소주 병나발 부는 것 이거는 인과관계가 없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모방을 하는 거야, 자기 아빠를. 자기 아빠가 술 먹고 와가지고 스트레스 받으면 집에 와가지고 맨날 소주 막 깡으로 마시고 하는 거를 보다 보니까 얘도 모방을 한 거야.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원인이 되는 스트레스라는 건 없었어요. 그런데 자기 아빠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즉 스트레스 받아서 술을 마시는 그 아빠의 모습을 보다 보니까 원인이 되는 스트레스는 없었지만 결과가 되는 것은 그대로 쫓아가는 거야. 그래서 이 아이하고 아빠를 둘 다 놓고 보다 보면은 아빠만 보면 스트레스 때문에 술 마시는 것 인과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아이를 보니까 인과관계가 없는 것 같아. 그러면 스트레스와 술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잘못된 판단이다. 즉 타당성이 없는 내적 타당성이 없는 평가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영문영화과 국립관법 장근석입니다. 제가 한양대에 들어온 지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요. 벌써 개교 70주년이나 돼서 너무 자랑스럽고 저희 한양대가 앞으로 많은 곳에 이름을 알릴 수 있도록 세계적으로도 많은 분들에게 지휘될 수 있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학생으로서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영상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누구 걸 갖고 올까 하다가 이제 장근석의 걸 한번 갖고 와봤어요. 2009년도에 그 헌혈 대장정 할 때 우리 동문 스타들이 많이 도와줬었는데 그때 이제 장근석 씨도 많이 도와줬고 이때는 헌혈하면은 추첨해서 동문 스타들 사인 사진 가지고 나눠줬어요. 그때 뭐 이태란 씨도 했고 이정진 씨 또 하석진 맞죠? 하석진, 장근석, 정희로 뭐 이런 친구들이 많이 도와줬는데 아까 내가 1학년 학생들한테 내 수업 들었던 1학년 학생들한테 소녀시대와 슈퍼주니어에 있는 그 커버지 주면은 헌혈해라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그때 봉사단에서 냈던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건데 동문 연예인들한테 사인을 받아가지고 사진에다가 사인 직접 사인 친필 사인 받아가지고 헌혈하면 요거 준다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정의로 팬 사인 정의로 이 사진 찍고 요 정의로한테 사인 받아가지고 헌혈하면 이거 줍니다 했더니 막 구름대로 몰려온 거예요. 그러면 이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역시 연예인 자필 사인이 된 그 사진을 준다고 하면은 학생들이 헌혈을 하는구나. 즉 사인이 든 사진이 원인이 되고 학생들이 헌혈하는 것이 결과가 되는 인과관계가 존재해요. 그런데 헌혈하면 정의로 씨 사인한 사진 줍니다라고 내가 얘기를 누구한테 했냐면 그냥 한양대 학생 전체한테 얘기한 게 아니라 정의로 팬클럽 회원들한테 내가 가서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몰려와가지고 그 사인지 달라고 헌혈을 했어. 만약에 이랬다면 어떤 상황이 이해됩니까? 실제로는 어땠느냐 하면은 뭐 장근석 뭐 정의로 뭐 이런 그 친구들 사인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줄 테니까 수업이라도 막 그랬다고 이거 줄 테니까 해라 했더니 그래도 안 하더라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에이 그 뭐 사인지 그것 때문에 나 헌혈 안 해 하는 사람이 많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경우는 그냥 일반 한양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인 줄 테니까 헌혈해라 이렇게 하는 경우고, 그러니까 그때는 뭐 안 한다, 뭐 아프다, 뭐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만약에 내가 이 사인지 준다는 얘기를 일반 학생들이 아니라 정의로 팬클럽에 가가지고 했다면 그 사인지의 효력이 무지 강했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죠? 그거 하나 받으려고 와가지고 막 헌혈을 했을 거란 얘기입니다. 해봤냐? 안 해봤어요. 안 해봤지만 이거는 불을 보듯 뻔할 것 같아. 이 약간 여담인데 실제로 봉사단에서 내가 몇 년 일을 했는데 정의로 팬클럽이 굉장히 적극적이고 하여튼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줬어. 뭐 연탄 봉사할 때도 뭐 그냥 빵하고 김밥, 뭐 우유 막 이런 거 막 하는 사람들 뭐 잔뜩 막 사주고 또 뭐 이런 거 헌혈 때인가 뭐 할 때도 뭐 막 자기들이 막 돈 모아가지고 막 상당한 액수의 돈을 모아주고 뭐 이런 거를 몇 번을 하면서 누나 팬들이라서 아마 그런 것 같아. 그러면서 참 그 기특하다가 내가 느꼈던 게 뭐냐면은 이거는 팬클럽에서 줬다라는 거 절대 하지 마시고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까 밝혀될 것 같은데 정의로 씨가 낸 거로 꼭 해줘야 된다. 그 조건으로 우리가 이걸 낸다. 뭐 이러더라고. 그래서 이거 참 괜찮은 팬클럽들이네 싶었는데 지금 내가 얘기한 요거는 어떤 케이스에 해당되냐 하면은요. 이거 이제 우리가 크리밍 효과라고 합니다. 정책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집단을 일부러 선정을 해가지고 그 집단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는 거야. 이해가 되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헌혈 참여를 좀 독려할 수 있을까? 요거 연예인들 사인 사진 주면은 애들 많이 할 겁니다. 요걸 내가 주장하고 싶어. 그럼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그냥 1학년 대신 정의로 팬클럽을 대상으로 해서 내가 실험을 한 거야. 100명 대상으로 이거 하면은 사인지 줍니다 하면은 100명 중에 한 90명 가가지고 한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그 결과를 가지고 이거 보세요. 이건 상당히 인과관계가 높습니다. 연예인 사인과 헌혈 사이의 인과관계 굉장히 높습니다. 라는 평가를 할 텐데 사실은 그러한 평가 판단은 지나치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했다면은 그런 식의 효과가 높게 나오지 않는데 정의로를 또는 뭐 장근석이를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사인지가 굉장한 매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걸 받기 위해서 헌혈이라는 행동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이런 경우를 우리가 크리밍 효과라고 합니다. 호돈 효과라는 거는 조금 다른데 인간이라는 존재가요.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가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은 그걸 알면은 자기 평상대로 하던 행동하고 좀 다른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실험의 대상이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내가 평가의 대상이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평상시대로 안 돼. 그래서 무대 울렁증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평상시에는 노래 잘하는 녀석을 자 모시겠습니다. 뭐 안무개 노래 하나 하면서 딱 하면은 나오면은 딱 얼어붙어 가지고 노래를 못해. 막 벌벌 떨고 막 이래. 이런 현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네. 사람들이 내 노래를 지금 평가하려고 하고 있네. 이러면 평소에는 그렇게 잘하던 노래를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벌벌 떨고 있는 거. 이런 현상을 우리가 호돈 효과라고 하는데 이게 반대가 될 수도 있어요. 평상시에는 그냥 맨날 그냥 공부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늘어져 있는데 여자친구 온다 그러면 막 갑자기 방 깨끗하게 치우고서 그냥 막 열심히 공부하는 척하고 있는 이런 거. 누군가가 본다. 그래서 그런 거 있대. 엄마가 보고 있다 뭐 이런 거. 그냥 있으면 학교 가서 공부도 안 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그냥 CCTV 달아가지고 엄마가 지금 니네 보고 있다 이러면은 막 굉장히 열심히 하는 거. 이런 것은 실험 집단의 대상이 정책 때문에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야 공부 열심히 하자 해서 잘하는 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관찰 대상이 되고 있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내 생각엔 북한에서 김정일이가 돌아다니면은 고기서만 아마 열심히 잘하지 않을까 순전히 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걸 많이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런 호돈 효과를 생각하지 않으면은 김정일이가 굉장히 착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야 이게 우리가 지금 하는 경제 정책이 잘 돌아가고 있는구나. 근데 사실은 제대로 돌아가지도 않고 뭐 농땡이 치고 이러고 있는데 김정일 위원장 온다 하면은 그냥 떴다 하면은 그냥 막 열심히 하고 있는 거. 군대에서도 가끔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사단장 온다 뭐 그러면 막 갑자기 막 열심히 막 치고 그러서 아 이게 평소에 이렇게 깨끗하게 사나 천만의 말씀이지만 사단장한테 눈에는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아 역시 내가 한번 명령하니까 잘 지켜지네. 근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돌아다니는 곳만 잘하고 있는 거야. 딴 데는 안 그러고 있는데. 근데 그러면은 사단장 입장에서는 오 내가 이런 명령을 내렸더니 잘 지켜지고 있구나. 이거 괜찮은 정책이네 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현상을 호돈 효과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문제가 이겁니다. 70년대 장발 강제 단속이 있었어요. 그때는 막 머리 길게 하고 뭐 그랬었는데 장발 강제 단속을 하여튼 70년대부터 열심히 했어. 그 결과 지금 봤더니 머리 긴 남학생이 거의 없어. 지금 올해 되게 짧아. 야 이게 장발 단속이라는 정책은 굉장히 효과가 높은 정책이다. 라고 말하면 사실은 넌센스일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런 현상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인과관계를 따질 때 굉장히 어려운 사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시간을 고려하게 하는 상황인데 시간을 고려하게 되면은 이거 정말 어려운 논리가 돼버립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그 활 쏘거나 또는 이게 그 사격하는 걸 생각해 보세요. 딱 고정되어 있는 관역을 사격하는 경우에는 정확히 겨냥했으면은 가서 명중해야 돼. 명중하지 않았으면은 겨냥을 잘못한 거야. 또는 쏠 때 하여튼 뭔가가 이상이 생긴 거야. 그런데 무빙 타겟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클레이 사격 같은 거 이렇게 뭐 휙 던지는 거 있잖아요. 날아가는 거 쏘는 거. 이런 경우에는요. 내가 지금 이 그림으로 보게 되면은 내가 지금 이 관역을 겨냥을 할 때는 T라는 시점이에요. 저걸 바라보고 내가 저기다 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러면 안 맞아. 왜? 관역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사실은 어디를 겨냥해야 되느냐? 내가 활을 쏘는 시간 계산하고 활이 날아가는 시간, 그다음에 관역이 움직이는 시간을 계산해서 T+1이라는 시점, 즉 활이 관역에 닿는 그 시점에 관역은 어디쯤 있을까를 계산을 해서 쏴야 명중을 시킬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실제로 움직이는 타겟을 놓고 활을 쐈는데 명중을 했어. 가능성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활이 날아가는 속도와 화살이 날아가는 속도, 그다음에 관역이 움직이는 속도를 잘 계산해가지고 내가 그거 다 계산해서 쐈어. 그래서 맞았어. 이게 한 가지 가능성이고 두 번째 가능성은요. 그런 거 몰라. 그냥 저기 있겠지 하고 대충 쐈어. 그런데 애당초 겨냥을 잘못한 거예요. 겨냥을 잘못하고 쐈는데 이게 우연히도 관역이 움직이는 방향으로 날아가 버린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관역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었더라면은 맞지 않았을 건데, 즉 잘못된 정책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관역이 움직여서 가서 맞아 준 거예요. 말하자면은.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가지고 생각한다면은 문제 상황이 자꾸 변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설령 어떤 정책을 통해서 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고 했을 때 이게 정말 이 모든 것을 다 감안해서 정책을 만들어서 성공적으로 시행한 결과인지 아니면 사실은 정책의 효과는 없었는데 그냥 어떻게 그냥 운 좋게 그냥 이렇게 하다가 뭐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쥐잡은 것처럼 그렇게 된 건지 확인하기가 사실은 쉽지는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논리적으로 사실 확인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간까지 도입을 하게 되면은.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면요. 종종 이런 식의 비판 보도가 많이 나옵니다. 정부에서 대규모 사업을 할 때 수요 예측을 잘못해가지고 공금을 얼마만큼 낭비했는지 모른다라는 식의 비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지금 이 앞에 보는 케이스는 광주광역시의 제2순환도로의 1구간을 건설할 때 민자 유치 사업을 했었는데 1997년에 이 사업을 처음 이제 준비하면서 협약을 맺었을 때 2010년이 되면은 이 제2순환도로 1구간으로 다니는 통행량이 86,898대, 거의 9만 대 정도가 다닐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도로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어떤 제도를 썼냐면은 최소 운영 수익 보장 제도라는 게 있었어요. 이건 뭐 여러분 지금 몰라도 됩니다. 이 자세한 거는. 걱정 말고 지어요. 지은 다음에 만약에 예상치만큼 안 나오면은 우리가 세금으로 좀 보완해 줄 테니까 이런 약속을 하고서 민자도를 지은 거예요. 근데 여기 앞에 실제 통계를 보면은 2004년, 2007년, 2009년, 2010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실제 통행량이 원래 97년도에 예측했었던 통행량의 50%, 41%, 39% 점점 줄어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익, 손해가 많이 나게 되니까 이 많은 손해만큼을 광주시에서 세금으로 물어준 거예요. 물어준 양이 적자 지원금이 2007년에 198억 원, 2009년에 223억 원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돈이 어느 정도냐? 2011년도 광주시에서 초등학생들 무상급식 예산이 110억 원 정도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의 2배 정도 되는 돈을 예측 잘못한 탓에 매년 물어주고 이렇게 생겼다라는 얘기죠. 자, 이것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은 세상에 도대체 수요 예측을 어떻게 엉망을 했길래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이거 예측하는 사람들하고 정부하고 뭐 짜고서 뭐 한 거 아니냐? 뭐 뇌물 받고 어떻게 봐준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비난이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경우가 아닐 수 있느냐? 지금 좀 전에 내가 예를 들었던 무빙 타겟 개념을 생각해 보세요. 97년도에 생각했을 때는 그 당시 상황에서는 그쪽 도로로 차들이 많이 지나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광주 동구 쪽에 도심공동 현상이 일어났대요. 그리고 인구가 줄어들고 주변의 간선도로망이 좋아져가지고 굳이 이 그 제2순환도로 1구간 쪽으로 차가 많이 다닐 필요가 없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생각하면은 이거는 처음에 예측을 잘못했다라는 비난이 타당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는 예상을 잘하고 완전 겨냥을 잘 했는데 관역이 그냥 엉뚱한 데로만 흘러가 버린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애당초 결정을 잘못했다라는 비난이 될 수도 있고 또는 결정은 잘했는데 그 당시에는 예측을 잘했는데 뒤에 문제가 변해버려가지고 이렇게 된 거니까 그 당시 결정했던 사람들을 비난할 수는 없다. 이럴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나간다면은 저런 것까지 예측을 했어야지 라고 할 수는 있는데 사실 좀 너무 심한 예상이 아니겠어요? 내가 어제 그 응답하라 1994를 봤는데 그 보는 사람들은 여러분 세대는 잘 이해가 안 갈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뭐 전화기 삐삐 뭐 이러면은 아유 저걸로 어떻게 불편하게 어떻게 살아 뭐 그럴 수 있는데 나는 삐삐만 나올 때도 야 세상에 이런 문명의 혜택이 다 있구나 하고 감탄했단 말이에요. 그 시절에 지금과 같이 놓고서 막 수업 시간에 재미없으면 자기 혼자 뭐 동영상 보고 만화 보고 뭐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상상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시절에 상상할 수 있는 걸 다 동원해가지고 해봤자 글쎄 뭐 전화기를 그냥 각자 쓸 수 있을까? 그거는 좀 곤란하겠지. 뭐 이런 정도 예측밖에 못했는데 왜 그러면 1994년에 스마트폰이 20년 후에 나올 거를 보편화될 거를 왜 예상을 못했느냐? 이렇게 욕을 하면은
이건 좀 심한 너무 지나친 비판이 아닐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상상력이나 또는 예측력의 한계를 넘어도 훨씬 넘어서는 비난이 아닐까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는 말이냐? 나도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여러분들한테는 자, 이런 식으로 시간이라는 것도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생각할 수 있는 거리만 나는 던져주는 걸로 내 이 책무는 다하는 것 같아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요리를 하든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는 그 세 팀 발표를 듣기로 했죠. 세 팀 발표를 듣고 난 다음에 정책 평가 남은 부분 마저 하고,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마저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마 발표만 듣고 발표에 대한 질의응답 정도 하면은 아마 시간이 다 가지 않을까 싶은데, 시간을 봐서 여유가 있으면 진도 나가고 만약에 아니면 그 다음 주에 이어서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